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29살 여자입니다. 인터넷상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들을 보면서 저희 시부모님들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며느리 싫어하는 건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물론 며느리 아껴주는 착한 시어머니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희 시어머니의 몇몇 행동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아들 사랑이 유독 남다르셨어요. 외동 아들이라서 그런지 엄청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다고 저한테 수백 번은 말씀하셨거든요. 남편도 꽤 효자인지라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를 잘 챙기더라고요. 연애할 때 데이트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꼭 시어머니 드실 맛있는 것들을 포장해서 집으로 들고 들어가곤 했어요. 때 되면 선물도 신경 써서 고른 다음 사드리곤 했죠. 부모님 잘 챙겨주는 남편의 착한 심성과 자상함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저한테도 잘해줄 거라 믿었고 시어머니도 아들 예뻐해 주듯이 저를 아껴주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해드려야겠다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시어머니를 겪으면 겪을수록 이런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려 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특히나 먹는 걸로 저를 제일 서럽게 하셨는데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것들 몇 개만 적어볼게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해서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음식을 정말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결혼 전에도 맛있는 것 많이 해주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새벽에 회사 통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새벽 밥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차려주셨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서 안 차려줘도 된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다녀야 한다면서 매일 아침 따뜻한 밥에 국까지 끓여서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애지중지의 아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아무튼 제가 처음 겪었던 일은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결혼하고 시부모님들과 처음으로 시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소고기 묵국에 소불고기, 구절판에 보쌈까지 진수성찬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밥을 푸시는데 아무리 봐도 밥이 3인분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밥량이 적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밥솥에 있는 밥을 그릇 3개 모두 퍼 담으셨어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다 합쳐 4명인데 밥그릇은 3개뿐이니 의아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밥 한 그릇 더 떠야 하는데요? 라고 했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네 건 따로 챙겨놨다. 내가 이따가 가지고 가마 하시는 거예요. 대체 내 밥이 어디 있다는 건지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그 말에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상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냉동실에서 하얀 비닐봉지에 담긴 그릇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오시는데 그게 제 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 식사하는 자리에서 며느리만 찬밥을 내어주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차려주셨으니 티내지 말고 맛있게 먹자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 맛있는 고기 반찬들은 남편 앞으로 모두 몰아주셨어요. 아들이 맛있는 음식 먹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다 같겠죠.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기 반찬 쪽으로 젓가락을 가져가기만 하면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어느새 제 젓가락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손이 향하는 곳으로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와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찬밥에서부터 이미 빈정이 상한 제 눈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절 못 먹게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맛있는 반찬은 못 집어먹게 막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면 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제 생일날이었고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 저희 친정 엄마가 국에 넣을 소고기를 일부러 사오셨었는데 이걸로 제 생일날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 먹으라고 했죠. 저는 미역국에 엄마가 주신 소고기를 잔뜩 넣어 맛있게 끓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신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밥상을 차릴 때 시어머니는 항상 직접 밥과 국을 푸시는데요. 이건 누구 밥, 이건 누구 국,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리에 놓으라고 시키세요. 그래서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지정한 대로 밥과 국을 놓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밥을 돌려서 아주 넉넉하게 밥을 지어서 그런지 저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들은 미역국이 아주 맛있게 끓여졌다며 칭찬해 주셨죠. 저도 맛있다는 말씀에 기분 좋게 미역국을 떠먹으려고 제 미역국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미역국엔 아무리 봐도 고기가 하나도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미역국을 차례대로 바라봤죠. 그런데 그곳엔 소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역 사이를 뒤지겨 봐도 제 미역국엔 소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 미역국엔 아주 거대하고 두꺼운 미역 줄기들 위주로만 들어있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좋은 날 감정 상하고 싶지가 않아서 시어머니가 국을 뜨다 보니 고기가 하나도 안 떠졌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건 정말 사소한 일이니까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었고 외식을 하기로 하고 물갈비를 먹으러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물갈비를 무척 좋아하시는데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물갈비집이 아주 맛있다고 지역 카페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물갈비 4인분을 시키고 가족들과 수다를 떨며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리에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로 돌아오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고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갈비가 나왔습니다. 냄비에 수북히 쌓여있는 물갈비가 정말 먹음직스러웠죠. 저희 가족들은 모두 물갈비가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익어서 시아버지가 한 젓가락 고기를 들어 올리시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 지금 화장실 안 가도 되는데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니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래. 나 좀 부축 좀 해줄래? 혼자 갔다 오다가 넘어질까봐 무섭구나. 불명 카운터에 다녀올 때만 해도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다 익은 물갈비를 앞에 두고 시어머니를 화장실에 모셔다 드렸어요. 예, 어디 가지 말고 나 나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려라 하시고는 한참을 화장실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기다리라고 하시니 화장실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혹시라도 자리로 돌아갈까봐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 중간중간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시어머니는 15분 정도 지나서 나오셨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라며 갑자기 이런저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날 저는 시어머니께 한 주간의 야채 시세를 모두 들은 후에야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의미 없는 말을 10분 정도 듣고 있다가 이제 자리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계를 확인하시더니 그제야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자리로 돌아가니 물갈비 속의 고기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미 시아버지와 남편이 거의 다 먹은 거였죠. 전 남아있는 국물과 조금의 건더기를 떠먹으며 간신히 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밑반찬과 국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건더기들을 긁어 모아서 밥을 드셨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제가 계산을 하려고 제일 먼저 일어나 나오고 있었죠. 그날이 시아버지 생신이라 제가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이 네가 가서 계산하고 와. 아이 얼른.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왜 그러시지? 싶었는데 카운터 직원의 말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네요. 3인분 드신 거 맞죠? 저희 4인분 시켰는데요. 아까 사모님이 오셔서 3인분으로 바꾸셨어요. 아, 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아까 카운터에 가신 건 인원수에 맞춰 주문한 물갈비 4인분을 3인분만 달라고 재주문한 거였고 저를 화장실로 데려간 건 제가 물갈비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죠. 또 다른 일화는 횟집에서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회가 먹고 싶다고 했나봐요.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회를 사주겠다고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횟집에 가서 광어 대짜를 시켰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였어요. 자꾸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같이 요 앞에 산책 좀 하고 오자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께 혼자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할 얘기도 있고 줄 것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다며 심심하니까 같이 좀 나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산책 일합시고 식당 앞에 작은 마당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식당 앞에는 자갈이 깔린 조그마한 마당과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벤치 의자에 앉으라며 또 의미 없는 시시콜콜한 대화들을 하시는 거예요. 홈쇼핑으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반품했다는 얘기와 며칠 전에 감자전을 해먹었는데 다 타서 후라이팬을 닦느라 고생했다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런 건 들어가서 얘기해주세요. 이제 음식들도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아까 저한테 줄 거 있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더라고요. 자, 이거 받아라. 내가 아까 보니까 너무 예쁘길래 주었다. 너 물고기 키우니까 어항에 넣으라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내민 건 다름 아닌 돌멩이였어요. 그리고는 그 돌멩이를 아주 소중하다는 듯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돌멩이는 다름 아닌 횟집 앞마당에 무수히 많이 깔려있는 하얀 자갈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머니, 이제 저 들어가 볼게요. 어머님은 더 앉아 계실래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또 시계를 보시더니 아니다. 나도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하셨어요. 역시나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이 회를 전부 먹어서 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절 생각한답시고 저에게 회 3점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참고로 시어머니는 회를 못 드세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따로 회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결국 회 3점을 먹고 매운탕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렇게 회를 많이 드셨는데도 매운탕을 얼마나 잘 드시던지 그게 다 배로 들어가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속이 안 좋으시다더니 매운탕을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또 빈정이 상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당에 갈 때마다 이런 경우를 몇 번이나 겪고 나니 이제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집으로 맛있는 거 해놨다고 부르시고는 늘 저만 못 먹게 하셨어요. 하루는 소고기를 구워준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남편과 저랑 퇴근 시간이 다른데 남편이 1시간 정도 더 일찍 퇴근을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진성이한테도 7시 반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시간 맞춰서 와라 하시고는 남편만 더 일찍 부른 적도 있어요. 시간 맞춰 가보니 역시나 소고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늦게 온 제 탓을 하시며 자기가 언제 7시 반까지 오라고 했냐고 제 기억력을 탓하며 핀잔 주신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반찬들이라도 먹으라며 식구들이 먹다가 남은 반찬들을 싹 모아서 한 접시에 놓으시고는 제게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이쯤 되면 화나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 괜찮으니까 어머니 다 드세요. 저 피곤해서 그냥 일찍 집에 가서 좀 쉴게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가서 밥 먹겠다고 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왔네요. 남편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쟤 오늘 진짜 피곤한가 보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대로 시댁을 나와 마트에서 한우 꽃등심을 사서 집에서 혼자 구워 먹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지 1시간 후쯤에 남편도 집에 왔더라고요. 참고로 시댁과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고기를 구워 먹는 걸 보더니 치사하게 여기에서 혼자 먹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먹는 소고기가 시댁에서 먹은 소고기보다 더 비싸고 맛있어 보인다면서 젓가락을 들고 오더라고요. 시댁에서 그렇게 먹고도 또 먹으려고 하는 남편 모습에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결정적인 사건이 2개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주말에 등갈비 요리를 했다고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매운 등갈비찜을 해주셨는데 시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상을 차린 후에 가족들이 둘러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어야지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시는 겁니다. 물 떠와라, 김장김치 꺼내와라 하는 통에 주방에서 상 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던 중 저를 뺀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등갈비를 무서운 속도로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기가 생겨서 후다닥 자리를 잡고는 비닐 장갑을 손에 끼고 등갈비를 우걱우걱 먹었어요. 진짜 시댁에서 처음으로 식탐 부리며 먹는 속도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짝 소리가 찰지게 났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등갈비를 들고 있던 제 손을 때리신 소리였어요. 등갈비를 먹다 말고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이 얘가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좀 천천히 먹어라. 그러다 체하겠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빠른 속도로 먹고 있는 걸 본 시어머니께서 사라지는 등갈비들을 보며 위기의식을 느끼셨는지 제 손을 그 후로도 한 번 더 내리치셨어요. 걔도 먹는 건 안 건드린다는데 등갈비 빨리 먹는다고 손등을 2번이나 찰싹 소리나게 맞았네요. 시댁에서 화를 낼 수도 없어서 감정을 꾹꾹 눌러 참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손등 쳐서 기분 나빴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그게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다며 우리 엄마는 자기 걱정돼서 천천히 먹으라고 한 건데 아이 걱정해주는 건데 그게 왜 기분 나쁘다는 거야. 자기 성격 진짜 이상하다. 우리 엄마한테 피해의식 있는 사람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결국 시어머니한테 피해의식 있는 이상한 며느리 취급을 당하고 실속 없는 싸움을 한 채로 서로 감정만 상했죠. 그날 제 마음도 몰라주는 신랑 때문에 기분만 팍 상한 채로 잠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불러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고 전화 통화를 마친 남편이 제게 자기야 옷 입어 얼른 나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 자기 양념게장 좋아하지? 우리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양념게장 하셨다는데 지금 오라쇼. 뭐? 어머님이? 아니야 됐어. 나 안 갈래. 왜 또 안 가겠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저번에 등갈비 일 때문에 그래? 그건 진짜 엄마가 자기 체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니까. 우리 엄마가 자기랑 나 부를 때마다 자꾸 안 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 우리 무슨 일 있냐고 자꾸 물으신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만 가자. 자기 며칠 전부터 간장게장 먹고 싶다면서. 우리 엄마 양념게장 진짜 맛있게 해. 그러니까 가서 먹고 오자. 남편의 계속되는 징징거림에 못 이기고 결국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댁에 제 발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대신 이번에는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이것저것 많이 안 하셨는지 빨간 양념게장만 상위에 올리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밥을 푸시다가 압력 밥솥을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밥이 모자라네. 냉장고에 가면 밥 모아둔 거 있으니까 그것 좀 꺼내서 렌지에 1분만 돌려와라. 저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밥을 꺼내 렌지에 돌렸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상위에 옮기셨더라고요. 역시나 그 찬밥은 저를 위한 거였는지 제 자리엔 새로 뜬 밥그릇은 놓여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자잘한 그릇 나온 것들을 설거지하고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뒤늦게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다른 식구들은 이미 밥을 반 정도는 먹었더라고요. 저도 어서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의지를 불태웠어요. 제가 게장을 하나 집어드는 순간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탁 부딪히며 제가 들고 있는 게가 상위로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여기 아직 살이 많이 붙었네. 넌 이거나 좀 발라 먹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먹다 뱉은 게 껍질이 담긴 그릇을 제 앞으로 내미셨어요. 그 말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그 말에 좀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 말을 가로막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드세요. 저는 남편 입에 들어갔던 건 비위 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건 어머니께 양보할게요. 하고는 그 그릇을 다시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 남편이 먹던 거면 네가 먹어야지. 그걸 왜 나보고 먹으라고 그러니? 하고 다시 그릇을 제게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그럼 그냥 거기 놔두세요 라고 하고는 새 양념게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 게장을 뺏지 못하게 손으로 게장을 꽉 잡고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몇 번 깨물어 살을 대충 발라 먹고는 제 밥 그릇에 대충 발라 먹은 게 껍질을 수북히 쌓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초에 한 개씩 집어서 입으로 넣었고 제가 생각해도 제 모습이 웃길 정도로 엄청난 속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는 너 굶다 왔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천천히 좀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걸신 들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게장을 입으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어요. 저의 엄청난 속도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다급한 목소리로
얘, 천천히 좀 먹으라니까. 얘가 왜 이래 정말. 너 이러다 체하면 큰일 난다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은 신경도 안 쓰고 미친 사람처럼 양손으로 게장을 든 채 입에 잔뜩 묻혀가며 허겁지겁 먹었어요. 어느 순간 무아지경 상태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막 소리치시는데도 하나도 안 들리는 척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제가 게장을 먹지 못하게 팔을 잡아당기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게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게장을 입으로 꾸역꾸역 넣었어요. 큰 접시에 담겨있던 게장이 몇 개 남지 않았을 때 정신을 차린 척 연기하며 시아버지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입 주변에 빨간 양념이 잔뜩 묻은 채로 해맑게 웃으며 시아버지와 남편을 바라보니 시아버지랑 남편은 제 모습에 놀랐는지 게장도 안 먹고 입만 벌린 채 저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척하며 어머 어머님, 제가 오늘 배가 너무 고팠나봐요. 제가 다 먹어버려서 어쩌죠? 게 껍질에 아직 살 많이 붙었네. 오빠, 이거라도 좀 먹어. 내가 먹던 거니까 먹을 수 있지?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네가 먹던 걸 누가 먹냐며 저를 나무라셨고 저는 해맑게 웃으면서 그럼 제가 다시 발라 먹어야겠네요. 라고 하고는 제가 뱉은 게 껍질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 최고로 양념게장을 많이 먹은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뭔가 못마땅해하는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똥 씹은 듯한 시어머니 표정에 저는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제가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인 줄 알았나봐요. 그러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고 쿨쿨 잠만 잤네요.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역시나 제게 소고기 한 점 없는 미역국을 떠주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시는 소고기 미역국을 받아 제 자리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보란듯이 제 미역국과 남편 미역국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오빠 거보다 내 미역국이 더 많네. 어머님이 너무 많이 퍼주셨나봐. 오빠 나랑 바꿔 먹자. 하고는 소고기가 가득 들어간 남편 미역국을 맛있게 떠먹으며 시어머니 표정을 살폈네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차마 그건 고기가 없다고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미역국을 떠먹다가 왜 여긴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냐며 툴툴거렸습니다. 어머, 그럴 리가. 어머님이 내 거에만 고기 안 넣어주셨을 리가 없잖아. 잘 찾아봐. 오빠 거엔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진짜 이상하네. 저번에 내 생일에도 내 미역국엔 소고기가 없었거든.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니 고기가 없으면 떠먹으면 되지. 뭔 말들이 그렇게 많아? 이리 줘. 고기 떠오게. 하고는 남편 앞에 놓인 미역국 그릇을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아버지도 눈치를 채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를 약간 째려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깨소금이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의 소심한 복수를 한 건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제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번에 갔던 그 횟집에 또 가게 된 거였죠. 역시나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쯤 저에게 산책을 하고 오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순히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앞마당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속이 안 좋으세요? 그러게 말이다. 나는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속이 안 좋네. 그래요? 어머니, 그럼 저랑 여기 앉아서 바람 좀 쐬요. 배야. 배야. 저 어머니 죄송한데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시만요. 그래? 얼른 다녀와. 화장실 갔다가 이리로 와라. 알겠지? 네, 어머님.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며 자리로 돌아가 갓 나온 회를 아주 열심히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10분이 지나도 제가 오질 않자 식당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시어머니 모시고 다시 앞마당 벤치로 데려가 시어머니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대화를 나누고는 다시 배가 아픈 척을 하며 자리로 돌아와 회를 먹었어요. 그렇게 3번 정도 하고 나니 배가 부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30분간 밖에서 앉아 계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는 저를 보며 이제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저희 테이블엔 회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매운탕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회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걸 보시고는 무언의 만족감 가득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아이 어머, 회 벌써 다 먹은 거야? 라고 하셨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며 아이 우리 며느리 못 먹어서 어쩌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해맑은 미소로 화답하며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아이 무슨 소리야. 지은이 회 겁나 많이 먹었는데. 근데 엄마는 밖에서 대체 뭐하다 이제 오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 그랬어? 지은이 너 화장실 간 거 아니었니? 라고 하셨고 저는 화장실 가려다가 배가 고파서요. 회 좀 먹었어요. 어머님은 속이 아직도 많이 안 좋으세요? 매운탕은 좀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속 안 좋을 땐 매운 게 안 좋다던데 웬만하면 그냥 여기 밑반찬에 드시던가 그냥 맨밥 드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굽는 건 싫으셨던지 아니다. 이제 속 편해졌다. 하시고는 똥 씹은 표정으로 매운탕을 먹는 둥 마는 둥 떠드시더라고요. 아마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그날따라 잘못 드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간략히 요약하면 찬밥 주실 때면 남편과 밥 바꾸고 국도 바꿔 먹으니 그 후로는 장난질 안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밖으로 불러내시거나 화장실로 데려가시기만 하면 제가 장께 부려서 혼자서 음식을 먹고 오니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셨어요. 게다가 남편도 눈치가 좀 생겼는지 이제는 시어머니가 절 못 먹게 회방을 놓으려 하면 옆에 와서 절 데리고 가거나 먹을 것들을 제 앞으로 챙겨주곤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미친 사람처럼 먹으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음식 해먹지 말고 뷔페로 가자고 합니다. 뷔페 가면 적어도 제가 먹는 것 아까워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며느리가 본전 안 뽑고 적게 먹고 올까봐 정정긍긍 하시면서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저는 스스로 가정의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시어머니와는 큰소리 안 내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잘 대처한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분께 대응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딸아이를 키우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 통의 충격적인 전화를 받아 이런저런 감정에 눈물을 쏟아낸 일이 있었어요. 기구한 제 이야기를 이곳에 풀고 모든 감정 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꽃다운 나이에 제가 만난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벌레 한 마리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혼 진행도 무르르듯 진행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선한 인상 그대로 부모님 얼굴도 선한 모습이었어요. 이마에 인상 쓰면 나오는 미간 주름 한 점 없는 분들이셨고 언제나 미소가 얼굴에 머무는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었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너무 좋으셨어요. 배려심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를 하실 때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법이 없으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어요. 결혼 후 제가 마주한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 다름없이 무척 잘해주셨고
저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진정한 가족을 이룬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겐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마트 캐셔와 빵집 알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 자립해 나갔죠. 제가 25살 무렵에 일 다니던 마트가 멀리 이전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일을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를 보게 되었죠. 가까운 곳 중에 마트나 빵집 아르바이트 직원 구하는 게 없어서 허탈해하고 있는데 카네이션 파는 알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어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일단 이거라도 하면서 일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꽃집 사장님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제 나이와 판매 경험 등 몇 가지를 물으시고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며 꽃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그곳은 꽃향기로 가득한 아주 예쁘고 작고 아담한 꽃가게였어요. 꽃들 사이에서 꽃가게 사장님이 나타나셨는데 미소가 참 예쁜 분이셨죠. 사장님은 제게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사장님과 가게 한켠에 앉아 카네이션 꽃꽂이를 하는데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사는 곳 등 이것저것을 물으시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도 물으셔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분명 기특해 하실 거라고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남자가 꽃가게로 들어왔죠. 꽃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사장님을 안아주며 인사하는 그 사람은 바로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이 밝은 미소를 가진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앞으로 제가 사랑하게 될 남자였죠. 저는 사장님과 함께 만든 카네이션들을 그 사람 차에 싣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카네이션을 팔게 되었어요. 사장님처럼 성격이 참 밝고 심성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라면서 저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꽃을 파는데도 얼마나 싹싹하게 잘 파는지 참 성실하게 일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추웠던 봄 날씨에 떨고 있던 제게 가디건을 벗어주며 입고 일하라던 그 사람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친해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을 평소 경계하던 제 성격이 무색할 정도로 그 사람 앞에서는 경계심은 잊은 지 오래였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날 팔던 꽃바구니가 2개 남았었는데 어린 학생이 와서는 꽃바구니를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팔면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님 아들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다 팔렸네요. 네?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건 제가 아까 미리 찜해둔 거예요. 이미 꽃값도 다 지불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부모님께 챙기시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아, 이거 받으세요. 지연씨, 부모님 갖다 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제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씨 부모님 돌아가신 건 저도 알아요. 그래도 지연씨 낳아주신 분들이니까 지연씨가 집에 가져가서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감히 어버이날 지연씨 마음을 가늠하진 못하겠지만 만약 저라면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요. 멋쩍게 그 말을 건네는 그 남자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동안 사는 것에만 바빠서였을까요? 왜 난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 챙길 생각을 못했을까? 그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나는 카네이션 살 일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무심하게 살기에만 급급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날 제 손에 들린 꽃바구니를 집으로 가져와 오래 묵혀두었던 부모님 사진을 꺼내어 그 앞에 놓아드렸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잊어왔던 그리움의 감정이 떠올라 눈물이 조금 흘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며칠 더 그 사람과 함께 학교 앞이나 아파트 앞에 자판을 놓고 꽃을 팔았어요. 일하는 시간이 즐거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설레어하며 일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스승의 날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는 헤어져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속으로 몰래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꽃이 빠르게 팔려나가는 게 싫을 정도였죠. 이 꽃이 다 팔리면 더 이상 이 남자를 만날 수가 없겠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모르고 손님들은 저와 사장님이 만든 꽃들을 예쁘다며 하나둘 사갔고 결국엔 모두 팔려버렸어요. 사장님 아들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지연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지연씨랑 일하는 동안 덕분에 하나도 안 심심하고 즐거웠네요. 오늘로 지연씨 알바도 끝이네요. 라며 마지막 인사말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저도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고 했죠.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사장님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지연씨, 꽃 좋아해요? 그럼요. 꽃 안 좋아하는 여자도 있나요? 그럼 저희 가게에서 일해보는 거 어떠세요? 알바가 아니라 직원으로요. 알고 보니 사장님이 분점을 낼 계획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분점이 자리 잡는 대로 그곳에서 사장님 아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둘의 사랑은 싹이 텄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26살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날들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모두 새롭고 즐겁고 행복했죠. 연애에서 결혼까지 모든 게 제가 꿈에 그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잊게 해주실 만큼 시부모님들은 제게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의 말 속에는 늘 배려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랑 속에서 저는 아기를 갖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 못지않게 무척 기뻐해 주셨어요. 제 남편보다도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더 잘 챙겨주셨죠. 임신하고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옷가게를 가셔서는 손수 인부복도 사주셨어요. 매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어보라 하셨고 거울 옆에 서 있는 절 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 라고 하시곤 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평소에 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딸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엄마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엄마와 딸 관계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그 호칭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게 점원들은 저희 고부 사이가 너무 다정해서 엄마와 딸인 줄 알았죠. 그럼 저희 시어머니는 우리 딸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고 하시곤 했어요. 만삭에 가까워진 불룩한 배를 안고 시어머니와 함께 아기 용품들을 사러 다닐 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넘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제 팔을 항상 꼭 붙잡고 다니시곤 했어요. 그렇게 항상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던 날 시어머니는 엄마라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진통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잘하고 있다며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셨어요. 옆에서 계속 우리 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덧 제가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많이 아팠지? 고생 많았다. 네가 고생한 덕분에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네. 예쁜 손녀딸 낳아줘서 고맙다. 라고 하셨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시어머니가 계속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산모가 밥을 잘 먹어야 빨리 회복된다며 매일 미역국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셨죠. 제가 쉴 수 있게 아기도 돌봐주셨고요. 한동안 시어머니가 꽃가게를 비우느라 남편과 시아버지께서 더 바쁘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희생으로 저와 아기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기쁨 또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나날들이었죠. 한 달간 시어머니의 산후조리를 받고 저는 몸을 잘 회복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 달 만에 다시 출근을 하셨어요.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더 이상 꽃가게에 나가지 못했어요. 꽃가게 일은 남편이 혼자서 도맡아 하느라 일이 무척 바빴습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몫을 남편이 혼자 하고 있었지만 힘든 내색 없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었죠. 참 성실하고 듬직한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꽃가게 일을 하시다가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이를 봐주러 오셨고 시아버지는 늘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게 필요해 보이는 물건들이 있으면 기억해 두었다가 사다 주시곤 했죠. 아기에게 치발기가 필요하겠구나 싶은 날이면 시부모님들이 방문하시면서 사오곤 하셨어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시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챙겨주셨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시부모님께 잘해드렸어요. 생신 때 상 차리는 건 물론이고 용돈도 넉넉히 넣어서 드렸습니다. 워낙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들이기에 하나도 아깝단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늘 절로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몇 없는 친구들은 제게 시집 참 잘 갔다며 그동안 부모님 안 계셔서 많이 외로웠을 텐데 부모님들보다 더 잘해주는 시부모님 만났다며 참 잘됐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돌잔치를 할 만큼 컸어요. 돌잔치를 위해 뷔페를 예약하고 남편과 행사를 준비하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쁜 딸을 위한 오색 색동 한복을 입히고 저희 부부도 한복으로 된 멋진 돌잔치 의상을 빌려 입고 친인척들의 축하를 받으며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이날 제 딸은 실을 잡았고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며 잘했다고 딸아이를 칭찬해 주었어요. 돌잔치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저는 시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했고 남편은 꽃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 놓은 게 오늘 배달 오기로 했다며 꽃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는 걸까요? 시부모님과 집에 가서 쉬고 있는 그 시간, 돌아와야 할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웬일인지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조금씩 걱정이 되어갈 쯤 청천벽력 같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땡땡 병원이라는 말과 함께 사고, 김정수, 사망이라는 단어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달려간 그곳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중앙로를 침범한 차량이 돌진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고 그 사고로 인해 머리에 큰 충격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 팔다리라도 내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허무하게 떠나보냈습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던 모습, 장례식장에서 그를 보내주기 전 모습, 화장터에 들어가는 모습,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시간들. 그날 이후 저희 가족들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가슴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암투병 기간 동안 제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독한 항암제를 드셔서 늘 메스꺼운 증상에 구토하기 일쑤였고 머리도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버리셨어요. 미간에 주름 한 점 없던 시어머니 얼굴에는 점점 주름이 들어갔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급속도로 늙어버리셨고 늘 미소만 가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게 늘상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너도 힘든데 나까지 아파서 미안하구나. 내가 아파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마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다행히 시어머니는 점점 몸이 회복되어 가셨고 이제는 건강관리하며 정기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의사의 희망적인 말에 이제 시어머니 건강만 잘 챙겨드리면서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라 생각했던 저는 암 환자들을 위한 레시피가 나온 요리책을 보며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참을 밥상을 바라보시더니 너는 이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차린 거냐? 넌 아직도 날 암 환자 취급하는구나.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살아야지. 일단 풀떼기만 잔뜩 차려놓고 넌 내가 맛없는 것만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니? 라고 하셨어요. 갑작스런 시어머니의